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북극의 해빙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얼음이 사라진 북극 항로를 운항해서 운송 기간과 또 연료비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북극의 주변 국가들은 북극 해저에 묻혀 있는 지하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에 비해서는 아직 경쟁은 덜하지만 남극도 이에 못지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극과 북극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의 미래가 남극과 북극에 달려있다. 네, 이런 게 아마 빙하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남극이나 북극이 녹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진 않겠죠. 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던 북극 항행이나 네. 지하전 개발이 용이해지고 있거든요. 세계 열강들이 극지방을 선점하는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물 밑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극지방의 해빙 면적은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나면서 빙하가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북극의 경우 해빙 면적은 1979년 이후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빙하 해빙 면적이 더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자, 그림을 좀 보고 왔는데요. 북극의 해빙이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많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북극의 빙하가 빨리 녹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일단 해운 관계자들은 이제 북극 항로가 개설돼서 러시아 연안의 북동 항로를 활용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항 거리가 스웨즈 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40% 정도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스웨즈 운하 이후 엄청난 물류혁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수출품의 수송비가 대폭 절감된다는 면에서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고 있죠. 네. 현재 예상으로는 한 2020년이나 2030년께는 100일 이상 유조선이나 벌크선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2040년경에는 이 항로가 완전히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극 통행 의외에도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극해 밑바닥에는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다래요. 네. 전 세계 매장량의 25%에 해당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23,330억 배럴이고요. 향후 1,600억 배럴이 추가로 발견된 전망이라고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음에도 별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기 시작하자 각국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채굴 비용 때문입니다. 북극에서 석유를 채굴하기에 드는 돈은 멕시코만의 5배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우드 맥킨지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석유 탐사나 자원 채굴 비용이 금세기 말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자 북극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북극해 탐사에 나섰는데요. 러시아, 캐나다는 물론이고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등도 발을 벗고 나섰죠.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아니라 북극의 영해 다툼에서 온다는 예측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러시아가 북극 해저에 자기 나라 국기를 꽂으면서 영유권을 선포하자 캐나다는 북극수 전투비행단을 창설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네.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북극 영토 전쟁은 또 다른 영토 분쟁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 거든요. 아, 그렇군요. 북극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남극으로 좀 가볼까요? 북극 못지않은 경쟁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항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남극은 이제 북극과 달리 육지로 되어 있는 대륙이죠. 예. 그런데 이 지역 아래는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희귀한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정보입니다. 네. 남극의 평균 기온은 영하 49도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무척 척박한 환경이죠. 이런 악조건을 그동안 그 누구도 이곳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지하자원 외에도 학술적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남극에 두 개의 기지가 있습니다. 세종기지에서 2014년 2월 12일에 동남극 테라노바만의 장보고과학기지를 만들었습니다. 1988년 남극 킹조지 섬에 세종과학기지를 세운 지 26년 만인데요. 그 기상 관계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과거만 아니라 미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유망한 지역에 대한 상업적인 어떤 선점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3,500억 원짜리 쇠빙선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이들은 남극을 발견한 지 200년이 되는 2019년에 3,500억 원의 최첨단 극지대 탐험선을 만들어 투입한다는 건데요. 네. 1819년 영국의 윌리엄 스미스가 처음 남극을 발견한 지 정확히 200년 만의 일입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번에 건조되는 새로운 탐험선은 세계 행학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지는 탐험선으로 과학자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까지 도달하면서 새로운 극지 개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런 대양과 해저 생물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즉 상업적인 목적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세계 각국이 남극과 북극의 탐험과 개발을 위해서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극지 쇠빙선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억 원 규모짜리 쇠빙선 아라오너를 이용해서 현재 극지방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계획으로는 조만간 한 2천억 원짜리 규모의 제2 쇠빙선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 정도로도 미래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우선 2천억 원급의 극지 탐험선이 주속히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사실 저 남극은 새로운 땅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정확히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땅. 그러나 그곳에는 지구의 역사와 풍부한 자원 개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전 세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가보지 못한 길을 뚫고 더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극지 탐험선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재미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북극과 남극에는 정말 엄청난 지화 자원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새로운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룬 또 소설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센터장님.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프랑스어 고까지 강의를 수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프랑스어 소설 원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예. 책 제목이 해저 이말리입니다. 예. 줄 베르네의 이제 공상과학 소설인데요. 사실 저 수업 시간마다 그 읽고 번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억에 좀 남습니다. 네. 근데 이 소설은 100년 전에 이미 줄 베르네 소설가가 해저 이말리라는 이 공상과학 소설에서 노틸러스호라는 북극해를 횡단한 배를 통해서 네. 아주 북극해의 놀라운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저는 저 한 공상과학 소설가의 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극에 관한 소설은 유명한 소설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소설 제3인류가 있죠. 예. 이 소설은 남극 빙조에 대한 탐사로 막을 엽니다. 이 호수는 남극에 설치된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 근처에 대륙붕 아래 3km 깊이에 있는 실제로 있는 호수입니다. 이 빙조에서 소설 속 샤를 웰즈 교수팀은 지금의 인류보다 모든 것이 10배 정도는 더 큰 인류를 이 안에서 발견합니다. 키도 10배, 갈비뼈도 10배. 샤를 웰즈는 이 거인적으로 호모 기간티스로 이름 붙이는데요. 예. 호모 기간티스는 8,000년 전에 지구에 살았다는 가설로서 제3인류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북극과 남극에 관한 재밌는 소설까지 오늘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인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욱더 공세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또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극과 북극의 해빙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